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자, 국회 원내 내부 상황을 오늘도 밖에서 정확하게 더 정밀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불굴의 희망입니까? 제 닉네임. 그랬어? 네, 불굴의 희망 최민희였습니다. 자, 김연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 일상을 일산에서 지키는 김연아입니다. 일상을 지키는 일산에서 지키는 김연아. 아유, 좋습니다. 네. 좋네요. 자, 지난주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지난주에 그 김종인 위원장님하고 저희 국민의힘 비대위 지도부가 네.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부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부산 분위기 좋습니다. 좋죠. 국민의힘이 큰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 네. 조금 서운해하시는 분들 또 그것에 대한 염원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가덕도 신공항을 포함한 부산에 좀 마스터 플랜을 네. 위원장님께서 설명하러 가셨고요. 네, 그 자리에 같이 동승했었습니다. 김연아 위원께서 표정이 좋습니다. 부산 분위기는 좀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한테 최민희 의원. 네. 이건 그래도 끝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는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네, 그래서 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민주당이 좀 도전자죠. 그렇죠. 그렇죠. 민주당은 도전자일 뿐만 아니라 사실 선거의 원인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민주당이 너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막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이 네. 별로 좋지 않다고 다들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막 저런 표정 속에서 왜 제가 주눅이 드는 게 네. 제가 말투가 좀 그런가? 아니요. 눈빛이 인상이 눈빛이 부산은 그런데 네. 서울은 내가 자신 있어 이런 눈빛인데요. 그래요? 자, 서울로 가볼까요? 네. 서울시장 후보들 불꽃 신경전 볼만합니다. 근데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좀 뜨겁습니다. 자, 나경원 후보 계속해서 약간은 조금 보수적인 분위기에, 그리고 공약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일단 이번 공약은 보수적이기보다는 아주 적극적으로 바뀐 거죠. 네. 왜냐하면 아이 낳으면 4,500만 원, 그리고 결혼하면 4,500만 원, 주택 구입용 대출이자 3년간 시가 대납 1억 원 이렇게 되면 네. 이게 따져보면 한 1억 1,700만 원 보조 네.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액수를 제시하다 보니 오신환 의원이 나경영인가? 그래서 예. 허경영 씨가 느닷없이 등장하기도 했고, 박영선 후보도 이게 이유 없이 퍼주는 거에 반대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공약을 던졌어요. 선점했어. 네, 선점했는데 그 선점한 공약이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는 대안이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잘 다듬어지고, 네. 그리고 후보들이 이 아이 낳기 경쟁 공약, 네. 이걸로 좀 더 경쟁하셨으면 좋겠고, 네. 다만 이제 나경원 후보도 지금 1억 1,700만 원을 공약했다고 해서 그 액수를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약을 지금 던지고 이슈를 선점했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네. 이게 이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모 연구기관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결혼을 하는 비율이 내 집 마련이 되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좀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집이 마련되어 있으면 결혼율이 훨씬 더 높고 네. 또 월세나 전세로 사는 것보다 자가일 경우에 아이를 출산하는 비율이 높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저출생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이 공약을 보고 공격하시는 분들에게서 이 공약의 내용을 잘 모르는구나. 왜냐하면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좀 약간 선정적으로 발표하느냐고 1억이 넘는 돈을 준다. 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다 제목을 사실 그렇게 빼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애를 낳고 집을 사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고 이자를 시가 대납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우리 정부가 노인연금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복지 혜택을 계속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한
제가 봤을 때는 평생으로 보면 한 7, 8천, 어떤 사람은 1억까지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금액이 기간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그렇게 과도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당장 뭐 예를 들어서 좀 또 이 허경영 씨하고 비유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당장 1억을 주는 것처럼 네. 약간 플레임을 씌워서 잘못 이해한 것들이 좀 겹쳤다. 그래서 1억이라는 그 액수가 상징적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신환 후보께서 허경영 던지니까 또 이것도 좀 약간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 내부에서 네. 우리 내부자들끼리는 좀 예. 살살해라 이런 얘기 하셨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바로 좀 자제해라 이렇게 했어요. 자제 그건 뭐 당연히 각자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이건 나경원 후보한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슈를 주도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게 그러니까 제가 액수를 고집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면 4,500 뭐 이렇게 확 규정해 버리면 나중에 이제 이게 그럼 어떻게 이거 어떻게 예산 마련할래 이렇게 되면 좀 쓸데없는 디테일한 논란에 빠져들거든요. 일단은 방향은 맞다는 거 아니에요? 저 방향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의원께서 지금 나경원 후보를 좀 극찬한 거예요. 극찬이라기보다 이건 맞는 거고. 좋은 그러면 거 이제 좋다. 예를 그렇게 하는 들면 거죠. 오신환 후보가 나는 이런 대책이 있다. 맞아요. 아이 낳기에 네. 대해서. 그리고 박영선 후보가 나는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경쟁을 하는 게 서울 시민들께 도움이 된다. 이런 거죠. 2341님께서 시대 흐름이 개인주의가 강해집니다. 혼자 사는 건데 아무리 돈 준다고 결혼하고 출산할까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희가 아마 출산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시대적 흐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면 국가 생존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입장에서는 뭐 안 낳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는 없지만 많이 낳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부모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정책은 저는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나경원 후보가 던진 공약 일단은 점수를 땄네요. 자, 네. 그런데 단일화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간의 단일화 잘 될까요? 안철수 후보는 또 금태섭 전 의원하고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는데 언론은 굉장히 궁금한 것 같고 네. 자꾸만 균열을 기대하면서 기사거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서로가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안철수 네. 대표와 금태섭 의원이 네. 3월 초까지 네. 그 일종의 원회에서 일단 제3지대에서 단일화를 진행을 하겠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1차 경선을 통과한 4명이서 이제 설 전후로 해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이제 최종 선발을 하게 되어 있죠. 뭐 저는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양쪽의 입장에서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서로 후보 선출 과정이 결정이 되고 나면 네. 이제 한 3월 초쯤 되겠죠. 그때쯤 되게 되면 이제 뭐 그쪽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저는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생각대로 잘 되고 있다. 뭐 저희는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한 대로 되고 저는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일화가 지금 잘 네네. 부드럽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의 최대 공신은 금태섭 아하. 후보고 그리고 네. 금태섭 후보는 제가 요새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 되신다면 네. 이분은 김종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100% 지금 따놨다 이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일 예뻐하고 싶은 사람이 아마 지금 현재 금태섭 네네. 의원입니다. 왜냐하면 요 카드로 김종인 위원장의 구상이 딱딱 맞아 떨어져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국민의힘이 지금 금태섭 의원과 안철수 후보 사이에 두 후보 사이에 지금 딱 한 가지 쟁점이 남아 있는데 그게 토론 횟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은 토론 횟수를 3번 이상 하자. 그 안철수 대표는 한 번만 하자. 네. 벌써 이거부터 안철수 대표가 지금 약간 몰리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토론을 최하 2번은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토론 횟수에 따라 이게 어떻게 보면 답정너 단일화인데 네. 이게 지지율이 너무 차이가 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얘가 골리앗이 상처받은 상태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수 있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챙길 수 있는 이익이 된 것이죠. 이런 걸 보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고수세요. 네,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정확한 수를 던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부산에 가서 던진 네. 메시지도 그렇고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높은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몇 번 이렇게 던져서 제어를 하는 걸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457님께서 주 진행자님 김연아가 아니라 김현아입니다. 발음 좀 똑바로 하세요. 확실히 하세요. 김현아입니다. 현아. 네. 네. 날 버리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을 선거를 생각대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내부에서는 여전히 저희 당의 혁신이 부족하다고 야단 많이 치십니다. 그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뭐 혁신하는 걸 보여주고 다른 공약을 내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최민희 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서울시장 재보궐과 부산시장 재보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선거의 핵심은 인물이고 후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후보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네. 네,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사실 지금 근본적 한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방송에 나와서 태극기 세력과 중도까지 다 포괄하는 통합적 행보를 하겠다는 요지의 말을 합니다. 네. 그럼 퀘션마크 딱 쳐지잖아요. 네. 안철수 후보의 소구력은 중도 소구력이고 무당층 소구력인데 왜 갑자기 태극기 세력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태극기 세력이 가장 보수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이런 건데 요게 이제 근본적 한계인 것이죠. 왜냐하면 중도 보수나 보수 그리고 태극기가 있으면 사실은 국민의힘 태극기 세력하고는 좀 떨어져야 되는데 태극기 세력이 가장 적극적이니까 후보들은 태극기 세력에 이게 잘 보이고 싶거든요. 네. 이제 요게 김종인 위원장께 남은 과제죠. 관리. 네. 네. 나경원 후보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보수 적극적인 보수 측에 계속 소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게 근본적인 한계인데 후보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경선 때 투표율이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핵심 지지층이기도 네.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네. 벌어지고 있죠. 이게 이제 내부 경선에서는 당원 선거가 있고 네. 이제 일반인 투표가 있다 보니까 이제 당원 투표 안에서의 지지율을 높게 받으려면 이제 당원들이 조금 바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예. 이제 그 비중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저는 이제 그 우상호 의원하고 박영선 의원의 관계를 보면서도 가끔 박영선 의원이 중도 쪽 표심을 얘기를 하다가 또 이제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문재인 보이고 그런 예, 걸.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거 보면서 이제 이게 양쪽 당에서 지금은 이제 내부를 향한 목소리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내부에서 후보자가 이제 결정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도의 마음을 누가 뺏어오느냐의 경쟁이 시작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아마 저희 국민의힘도 중도를 향한 목소리 내지 않으면 서울시장 선거가 그렇게 만만한 선거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누가 후보자로 선정이 되시던 간에 뭔가 좀 중도층에 계신 분들에 대한 우리의 변화된 모습 또 우리에게 뭔가 맡겨주시면 정말 잘 해낼 거라고 하는 신뢰를 보여주는 노력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상호 정봉주 의원이 합의한 양당 통합 전제로 한 후보 단일화 효과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게 사실 이 판에서 네. 그게 핵심 과제가 아니고 그래요?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지금 그 국민의힘 쪽이 네. 단일화가 관심을 받는 건 안철수 후보 덕분 혹은 때문이거든요. 네. 안철수 후보가 보수 쪽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는 후보가 국민의힘 밖에 있기 때문에 단일화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상황에 따라 단일화에 대한 관심은 적을 수밖에 없지만 다만 정봉주 의원이 기사회생한 거잖아요. 다시 그렇죠. 부활해서 네. 나타난 효과는 약간 있겠죠. 네. 예, 그러나 그게 무슨 선거판을 뒤집을 중요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약간밖에 없을까요? 김연아 의원님?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정치 오래 하신 분 얘기를 제가 빌리자면 네. 지지율이 깡패라고 그래요.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스를 수가 없고 네. 아무리 훌륭해도 지지율이 굉장히 미미하면 네. 사실은 크게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데요. 김연아 의원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2부에서 정치적 원의 시점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1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고등학생이 되면 아르바이트해서 돈 많이 벌어올게요. 중학생인 진주가 일자리를 잃고 상심해 있는 할머니에게 한 말입니다. 진주의 할머니는 집 나간 아들 내외를 대신해 진주와 남동생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 건물 청소를 하며 부지런히 돈을 벌었지만 얼마 전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막막한 현실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할머니. 행여나 손주들이 걱정할까봐 애써 웃어 보입니다. 하지만 진주는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따스한 미소 뒤편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숨어 있다는 걸요. 얼른 자라서 할머니의 고단함을 씻어드리고 싶은 진주는 오늘도 희망을 기대하며 할머니처럼 포근히 웃어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아침까지는 춥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내일 아침 기온도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영하 10도 이하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또 그 밖에 중부와 남부 내륙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분포로 다소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도 청정한 가운데 날씨도 화창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날카롭습니다. 하늘 모습은 평온한데 공기의 소용돌이가 아주 강한데요. 오늘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지만 호남 해안과 제주도가 오늘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경상 해안은 내일까지, 영동 지방은 모레까지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서해 남부와 제주 서부 앞바다는 오늘까지 높겠고 동해 먼바다와 제주 먼바다는 내일 아침까지 높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계속해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도 맑겠는데요. 모레 중부지방 낮 동안만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등 전국적으로 영하 13도에서 영하 2도의 분포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등 3도에서 9도 분포입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서 모레는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0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정치적 원의 시점, 최민희, 김연아 두 정치 고수들을, 두 누나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듣다 보면 또 훅 빨려 들어갑니다. 자, 정부가 2사 부동산 대책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하던 공급 얘기를 조금 어느 정도 채워졌는지 몰라도 비판 언론도 별로 없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아 위원님? 공급한 걸 받아줘서 일단 고맙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아, 그래요. 일단은 공급을 받긴 네, 했어요. 근데 첫 번째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여태까지 안 했나 네.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현미 장관이 처음에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네. 한 2년 반 동안. 네.
그러다 이제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는데 가격이 갑자기 오르니까 공급을 막 부랴부랴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파트가 빵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장관이 바뀌더니 갑자기 아파트가 빵이 됐어요. 200만 호를 지금 뭐 2025년까지 상당 부분 채워 넣겠다고 지금 장관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이런 네. 좀 의구심이 들고 네. 이제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단기간 공급은 이전에 인허가 난 거를 준공 기준으로 공급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지어지는 거는 2025년까지 땅만 부지만 확보되는데 그걸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빵에 비유하자면 밀가루만 갖다 놓고 이제 이걸 빵이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론조사에 보면 이사 대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아마 이런 거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막 급조되고 허름하고 막 질이 낮은 주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불안한 거는 이것이 지금 못 사면 우리 3년 전의 경험처럼 그때 전세값, 그러니까 집 한 채 값이 지금은 전세값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에 대한 그렇죠. 불안감이거든요. 네. 지금 못 사면 평생 못 그렇죠. 산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걸 200만 원을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게 오히려 더 정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네. 그게 정상 정책이죠. 근데 지금 이 무리하게 공급 정책을 쏟아냈다 보니까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뭐 이런 공급 대책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시키고 있어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국토부가 건설 회사냐고. 직접 공급을 하겠다는 게 너무 많아서 결국은 국토부가 집만 짓는 것만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고 또 하나 이제 뭐 국토부가 직접 짓는 게 아니고 LH나 SH공사를 하는 건데 LH공사, SH공사가 이만한 물량을 다 수용을 하려면 저는 엄청난 신규 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요즘 취준생들이 좋아한다는 공기업 일자리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게 생겨서 이게 일자리 확산의 하나의 정책인가라고 의심할 만큼 사실은 조금 앞뒤에 바라는 효과가 좀 다를 것 같아서 우려되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김현아 의원께서 웃는 얼굴로 칭찬 한 스푼 하더니 조곤조곤 아프게 계속 때렸습니다. 자, 최민희 의원. 그냥 마지막 얘기 듣다 보니 젊은이들을 좀 더 뽑아서 LH공사가 좀 공격적으로 공공개발 방식을 이번에 해봐도 되겠다 이 생각은 지금 바로 들었어요. 지금? 그걸 또 예. 그렇게 받으세요. 갑자기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저것도 어쨌든 젊은이 일자리가 늘어나니 그것도 뭐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건 지금 든 생각이고 예. 우선 이게 잘 돼도 2025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부지 확보.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만약에 정부가 이번에 얘기한 대로 돼도 2025년에 최초 물량이 나오고 이후에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가 대책을 아무리 세워도 이것의 혜택을 누리는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건 차기 정부 말 그리고 차차기 정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공급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번에 그래도 보면 공급을 위하여 머리를 많이 짜냈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부지 선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좀 더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대책이 만약에 문재인 정부 초에 나왔다면 더 좋았을 거다. 그러니까 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런 생각은 네. 듭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초기나 그 이후에 김현미 장관이 공급 대책을 내놓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3기 신도시를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1년이 넘어서고요. 음. 예,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3기 신도시 외에 지금 도심에 개발하는 내용들을 같이 담았으면 그렇죠. 근데 훨씬 좋았을 텐데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국회에 있을 때까지도 김현미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적인 수치, 전국적으로 공급 물량과 수요를 얘기한 건데 사실은 지금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건 솔직히 얘기하면 강남에 나도 집 갖고 싶다. 서울에 있는 국민들은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은 나는 서울에 집을 갖고 싶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집을 갖고 싶다. 이런 욕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렇다고 강남에 다 집을 가질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역세권에 그나마 강남이 아니라도 좋은 지역에 얼마나 많은 주택을 공급하냐가 관건이고 이건 다 네. 동의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런 것이 포함됐다는 건 긍정적인 거고 다만 이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이제 대책이 나오고 말씀하신 대로 스케줄을 좀 현실성 있는 스케줄을 제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번에 긍정적으로 본 건 언론의 비판 기사가 안 나온다는 게 그렇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부동산 얘기가 나오면 김연아 위원님이 얼굴이 좀 편안해지고요. 네. 최민희 의원님 좀 쫓겨요. 그리고 자꾸 김현미 장관 얘기 나오면 아이고 막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동산 얘기나 경제 얘기, 민생 얘기가 아니고 북한 원전 얘기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만 할까? 언론도 거의 부동산 얘기 안 하고 이제 북한 원전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지금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제가 현역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제가 봐. 비대위에서 모든 비대위 회의 때마다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사화 안 된다는 거에 살짝 마음의 상처가 생겼습니다. 좀 그렇죠. 자, 최민희 의원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늘 흐름을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북한 원전이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과잉 의제화되는 게 사실 그렇죠. 국민의힘이 과잉 의제화 시키거든요. 그러면 저건 민주당 도와주는 건데 왜 저러실까? 저는 솔직히 이 이렇게 부분에 바라봅니다. 대해서는 김연아 의원님 좀 그렇죠. 아니요, 좀 그렇지 않은데요. 안 그래요? 네. 전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화낼 일이 없고요. 예. 화라는 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방법이 없으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요? 그게 지금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한 또 국민들한테 크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야당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원전 사태나 이런 것들은 뭐 그 사안에 대한 거짓말보다는 대통령이 이제 초기부터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크게 드라이브를 전환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솔직하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국민들의 인식과 준비가 필요한 것을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주택 공급은 그렇게 정권 초기에 했으면 좋겠는 걸 이제 미루다가 와가지고 한꺼번에 한다고 그러고 원전은 경제성 수치를 만질 만큼 그렇게 조급하게 그때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들 한번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숫자도 막 만져가지고 원전을 조기에 멈춰 세우고서는 아직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 것도 아닌데 원전 건설에 대해서 검토하는 보고서를 쓰는 거는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다시 최민희 얼굴에 지금 화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네. 왜냐하면 이제 북한 원전 건은 사실 색깔론을 하신 게 맞죠. 그런데 이 색깔론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색깔론이 말이 안 되는 게 그렇다면 이건 자기 얼굴의 침뱉기예요. 94년 제네바 합의 때 북한에 원전 2개 지어주기로 했고 실제로 김영삼 정부가 1조 5천억을 북한에 사실 그 기초 작업으로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저건 빨리 걷어들이셔야 되는데 왜 계속 가실까? 계속 가시면 사실 자기 얼굴에 침뱉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안이고 그리고 그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건 경제성 평가 부분이에요. 근데 북한이 원전을 멈추고 안 멈추고 해서 경제성 평가는 한 부분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실체도 조작이 있었냐 없었냐 만약에 조작이 없었다면 끝 조작이 있었다면 어느 선에서 지시냐 요거는 검찰 수사 결과로 나올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분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문제가 심각했고 지금도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만으로 원전을 멈춰야 된다.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는 조금 너무 부족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북한 원전을 색깔론으로 계속 가져가시면 저는 민주당은 겉으로는 당황하고 속으로는 되게 안심할 것 같습니다. 3831님이 오늘 토론 아주 굿입니다. 서로 자극적이지 않게 조곤조곤 품격이 있네요. 토론의 정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 문제 또 나눠볼까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큰 문제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또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대법원장이. 네, 기억에 그리고 나지 않는다 하면서. 오늘 얘기가 이게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냐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기억에 기반한 것을 갖고 위증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법률적인 문제는 뒤에 두더라도.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대법원장을 또 징계할 수 있는 절차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로만 사과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계속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의 사례가 쭉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사법부의 수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라는 것에 지금 우리가 과거를 다시 들여다보는 건데요.
이 거짓말이 저는 일종의 정권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문제는 나 사과했으니까 어쩔래 이러는 게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임성근 부장판사를 사표를 받아주지 않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동이나 행위는 정당하죠. 정당하고 그건 적절하다고 보는 시각이 예. 많아요. 그런데 말 바꾸기, 거짓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아니 지금은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제가 거짓말한 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맞고. 맞아요, 물어야죠. 예, 다만 처음에 국민의힘이 탄핵으로 가겠다고 네. 했는데 탄핵 얘기를 못하는 건 이게 탄핵 사안인가 이런 거고 또 하나는 탄핵으로 갔을 때 부담이 생기니까 지금 요 거짓말 논란 차원에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도덕성을 계속 떨어뜨리겠다. 네. 약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가져갔을 때 재보궐 선거에 줄 수 있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이 부분을 검토해 보면 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명수는 사퇴해야 됩니까? 김명수 탄핵,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합니까? 아니죠. 지금 저희가 뭐 절반도 못 갖고 있는데 탄핵이라고 하는 카드를 불쑥 꺼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적 어떤 유죄 무죄를 가를 수 있는데 법리적 검토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 판사가 사실은 이제 무죄를 1심에서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 결정문에 써져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뭔가 이렇게 죄로 가름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온 거고 뭐 앞으로 더 추후 재판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일단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람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 못하니까 그럼 탄핵으로 가자.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나온 거고 그 탄핵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분이 사실은 임기가 끝나고 나면 탄핵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탄핵은 네. 형사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직일 자체를 빼앗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저는 민주당에서 임 판사의 탄핵 결정도 아예 처음부터 시작했거나 그런 모르는 건 이제 무리한 결정이고 실효성이 없는 좀 건데 일찍 했어야죠. 민주당도. 그리고 네. 이런 거죠. 지금 집권 여당의 여러 가지 좀 걸려 있는 권력형 말해야 재판이 되는데 많이 끝낼 계류되고 있잖아요. 많이 안 자를게요. 네. 네,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집권 여당이 사법부에 입김을 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탄핵이었다고 자, 보고 최민희. 있습니다. 예, 이게 탄핵과 관련하여 시기가 늦었다. 100% 동의. 네. 왜냐하면 저도 동의. 예, 2000 총선에서 180석 얻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면 바로 추진해야 된다. 이거 그렇죠. 맞고 그것도 왜 그랬나 물어봤더니 네. 이탄희 판사 이걸 주도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국회 들어오자마자 좀 아파서 추진 동력을 잃었었다라고 답을 하더군요. 일부가. 이건 지도부 답은 아니고. 근데 어쨌든 시기상으로 좀 늦었다. 이 부분은 동의. 그러나 네. 저는 임성근 판사의 탄핵 문제, 소위 위헌적 행동을 한 판사의 탄핵 문제는 민주당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 2018년 사법농단 때 판사회의에서 위헌적 행동을 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어요. 판사들도 얘기했습니다. 판사들이 얘기한 사안이고 또 임성근 판사는 자꾸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그 상케이 지국장 보도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정치적인 거라 또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분이 개입한 재판은 그것뿐이 아니에요. 프로야구 선수들 프로야구 도박. 선수 도박 관련 재판에도 개입하셨고 민변 변호사가 이게 연행되는 과정에 폭력 사건이 있는데 그 재판에도 관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재판 개입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분 그 동기들이 또 뭐 이게 뭐 또 막 성명서 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짜 판사님들이 혹시 재판 개입이 일상화된 건가? 네. 저는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탄핵은 정당한데 시기 늦은 건 인정.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게 뭐 기억의 착오였던 뭐든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건 맞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적절한 행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상범 의원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더니 문제가 없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미수에 그치면 괜찮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뇌물을 받았지만 실제 그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그건 수도 있지 아니고. 않습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근데 이제 같습니다. 임성근 판사의 경우에는 지금 탄핵을 했지만 네. 임기가 곧 종료되고 무죄를 받았고. 헌재에서 이제 그
탄핵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한 실효성 얘기가 있어요. 근데 2008년에 MB 특검 관련하여 그 위헌 소송 14일 만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결과를 봐야 되겠죠. 빨리 근데 좀 이제 하죠. 저는 그런 거죠. 이제 시간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저는 이거에 그런 사례를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는 탄핵에 대해서 일종의 본보기로 이렇게 정치적. 탄핵을 무리하게 밀어붙였을 때 판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냐는 거죠. 자, 그걸 8166님이 대법원장 거짓말이 사법농단 부장판사건보다 더 위중한가요? 물어봅니다. 자, 여기 묻겠습니다. 두 위원님한테.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더 크냐? 아니면 부장판사의 사법농단이 더 크냐? 저는 사법농단 그 재판 개입이 크다고 봅니다. 재판 저는 이게 형벌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일단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본다고 하면 네. 저는 똑같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상대적 평가에 대해서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김병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거짓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 차고 차고 차고라고 기억의 차고라고 해명했는데 하지만 차고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거짓인 건 맞죠. 그게 굉장히 좀 큰 부담을 주지 네, 않나 네, 이런 네. 생각은 해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설 연휴까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더 가겠지요? 저희는 그렇게 흐지부지 정치성 구호로만 내치고 그만두면 안 되겠죠. 야당은 야당인데. 되든 안 되든 네. 끝까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네,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최민희 의원은 좀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동산 때 좀 시무룩하다가 자료를 엄청 많이 봐서 그리고 그 거짓말이라는 거의 내용이 이게 경제 부패나 뇌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국회의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국회 눈치 보겠다는 건데 네. 서로 눈치 보고 견제하라는 게 상권 분립이거든요. 네. 그것도 나쁘지 않다. 여기까지 할까요? 김연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